자, 안녕하세요. 예, 저번 주가 한 주 빠졌죠. 제가 검진 받느라고 수면에서 확실히 안 깨가지고 좀 몽롱한 상태에서 하나 찍긴 찍었는데, 보니까 뭐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립니다. 우선은 비상교과서 2권입니다. 2권 그 작품 자체에서 표현을 주제로 하는 것들을 볼 건데 못해도 한 3번에서 4번 정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좀 3번에 나눠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8페이지, 9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이제 작품 위주로 좀 봅니다. 우선은 어떤 작가가 이제 뭐 어떤 주제로 이제 표현을 할 것이냐, 자화상인데, 근데 이 작가가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작가가 거울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에는 이제 본인의 모습보다 좀 젊게 그리는 특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고전적인 자화상이 또 있어요. 이 상징적 의미를 조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의도, 작가의 의도가 좀 파악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잠깐 이거 작가의 이름부터 좀 봅시다. 여기 보면은 록웰이라고 나오죠. 삼중자화상인데 이따가 내용 좀 볼게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주제찾기 하는데, 이제 누가 나왔냐면 이쾌대가, 마그리트는 뭐 특별한 거 없고, 이쾌대가 두루마기 입은 자화상 해가지고 작가는 화면에 정중앙에 붓과 팔레트를 들고 정면을 응시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작가로서의 역할을 고민한 예술정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현대 작가, 우리나라 작가는 좀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이 작품 보세요. 호크니 작품인데, 이제 호크니 작품은 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접근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이제는 어떠한 장면의 그 공간을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그것을 이제 재구성시켜 가지고 사진으로 작업을 했다가, 그 다음에 아이패드로 작업을 했다가 또 이런 식의 작업을 합니다. 이제 90세 가까이 나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 자연에서 주제찾기 호크니 여기 나오죠. 이제 호크니 목재. 그래서 영국의 그 자연 풍경을 독특한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그래서 사실적인 자연의 모습에 원색의 추상적인 색채를 이제 가미해서 색다른 느낌을 줬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호크니 작품 같은 경우가 조금 우리가 상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여기 록웰 작품을 좀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록웰 삼중자화상. 자, 록웰은 출판사로부터 자신이 잘 드러낼 수 있는 자화상을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제작을 했대요. 뭐 의미 없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체크가 됐냐면은, 제가 이거를 이제 한번 수업을 한 거예요. 물론 올리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시 요거는 뭐 체크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림에서 거울 속의 모습, 그리고 그림 속의 모습, 그다음 화가의 현실적인 뒷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그는 자신의 다사다난했던 인생이 너무나 복잡하여 오히려 자화상에 거울과 캔버스, 그리고 미술 도구 몇 가지를 참고 자료 정도 제한한 요소만 포함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복잡하게 살았는데 실제 자화상에는 간단하게 제한된 요소만 포함하기로 했다. 이제 그런 건데, 작품은 여느 록웰 작품이 그렇듯이 전체적으로 위트가 있대요. 이제 거울에 비친 모습과 달리 안경을 벗고 더 젊은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추측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뛰어난 일러스트레이터로 명성을 얻고 있는 그 상업 예술가죠. 그리고 순수 예술가라는 정체성 사이에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캔버스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위대한 예술가들의 자화상을 참고하는 점에서 그 고민을 엿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는 상업 예술가,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이기 때문에 상업 예술과 순수 예술가의 정체성 사이에 고민을 보여주는 거다. 우리가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이 그림의 상징적 의미가 이제 상업적인 것과 그 다음에 전통적인 미술에 대한 개념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쾌대는 이제 두루마기 입은 자화상인데,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는 자화상 속에서 이쾌대는 서양식 중정모를 썼어요. 그리고 서양식 팔레트를 들고 있죠. 동시에 한국식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화 불을 뜯고 있는, 이게 서양과 우리나라의 그 동양과의 요소들 다 하나면에 집어넣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굳게담은 입술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이쾌대대로 푸른 하늘과 둥글둥글한 나무,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화가는 이 자화상의 정확한 제작 시기는 물론 작품에 담긴 의미도 밝히지 않았지만, 이제 미술사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일제식민 지배를 받았던 40년대 초반에 제작됐던 거고, 화가의 굳은 표정은 민족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고, 배경과 하늘과의 산천, 그리고 여인들의 모습은 광복에 대한 희망을 담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요 정도 의미로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호크니. 자, 영국의 팝아트를 대표하는 호크니는 90세가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대요. 그래서 60년대 두 명의 초상화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70년대 수영장 시리즈, 그게 유명하죠. 그 객관식 때 기출 한번 나왔고요. 80년대는 포토콜라주, 그 다음에 2000년대는 스마트 패드로 이제 작품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겨울 목재 해가지고 대형 풍경화 시리즈인데, 이제 15개의 캔버스를 이어붙여서 총 길이만 6m가 넘는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어머니 별세 이후에 고향에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요크셔 지방의 자연을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이죠. 독특한 색감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원색적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들판과 나무는 선명한 윤곽성과 함께 추상적인 원색으로 칠해졌다. 요거는 뭐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 목재의 중심 소재인 베인 통나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베인 통나무죠. 이 베인 통나무가 이제 주제인 것 같은데, 베인 통나무는 좋아하는 숲에서 더 이상 같은 나무들을 이제 볼 수 없다는 호크니의 절망과 함께 자신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 뭐 아무래도 나이가 나인 만큼 그런 생각도 하겠죠. 그래서 마주해야 한다는 그런 성찰, 그럼에도 여전히 꿈틀거리는 생존에 대한, 요 그림을 보시면 되게 꿈틀거리는 요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요런 데 보면은.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사회 현실 속의 주제찾기,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몬토규. 그래서 미국인데, 무엇이 당신을 날게 하나요? 라고 해서 코로나 감염증을 이겨낸 것을 기념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기리면서 벽화로 제작을 했고, 요거는 좀 되게 징그럽네요. 고구마 느낌이 참 많이 나는데, 이불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물, 솜,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 뭐 아크릴 물감 이런 걸 사용했네요. 아무리 봐도 고구마인데. 그 다음에 윤성남 있고, 그 다음에 요 작품 핀스키, 그래서 오염된 돔 해가지고 5개의 돔 속에 세계 5대 도시인 타운트라, 런던, 베이징, 상파울루, 델리 공기질을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체험시키는 거죠. 근데 몸에 해롭진 않대요. 그래서 그 뿌연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오염도를 확인하기 위한 거라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바로 볼게요. 자, 오염된 돔, 서로 연결된 5개의 지오데식 돔인데, 관객들로 서로 다른 도시의 대기질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중심입니다. 노르웨이 대기연구소에서 개발된 향과 인체의 무해한 성분들이 조합해서 주요 도시의 오염된 대기를 재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희뿌연 공기로 인해서 후각은 물론 시각적인 경험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물론 해롭지 않은 걸로 경험합니다. 실제 그 오염된 것을 그 안에 그 비닐하우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체험하게 되면 사람이 잘못하면 죽죠. 그래서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는 그 체험적인, 시각적인, 후각적인 것도 역시나 우리가 이제 느꼈을 때 향으로만 느끼지 그것이 몸에 해롭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학생 작품은 뭐 볼 거 없고요. 창작을 위한 다양한 발상법에서 이제 이 작품 보시면은 의인화한다는 르그랑은 예전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샴푸 용기에 채색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채색을 했어요. 일상 속의 용품에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의인화해가지고 재밌게 표현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다나카 타차, 요것도 많이 나오죠. 예, 근데 일본 거는 안 나옵니다. 자, 그렇게 확인했고, 그러면 굳이 보자면 요거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르그랑 일상 속의 삶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흥미로운 표현력을 더해가지고 의인화함으로써 재밌는 이야기가 생명체로 재탄생시킨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거이어야만 해요. 공산품이죠. 그러니까 뭐 샴푸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인화해가지고 거기다 사람처럼 그려놓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다양한 발성 뭐가 있느냐, 마인드맵. 여기서 우리가 뭐 가져갈 거 있나 했더니 없어요. 교재에 있는 게 더 정확하고요. 브레인토밍, 뭐 요거죠. 이제 뭐 질보다 양, 비판보류, 어떠한 아이디어도 환영하고, 아이디어의 결합 및 개선, 브레인토밍의 4원칙, 뭐 요 정도는 교재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갈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브레인 라이팅은 시험 문제 나왔고, 그래서 요 정도
체크를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맨날 했던 내용이라,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게 육색 사고 모자죠. 그런데 얘네들이 요거 정도 아시면 돼요. 뭐냐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동시에 중구난방으로 논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의 사고만 하도록 훈련함으로써 감정과 논리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긴다. 어떤 장점이라고 하고, 이걸 왜 하는지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뭐 흰색은 사실 말하기, 뭐 빨간색 느낌 말하기, 요거까지 물어볼라나요? 그래서 저는 요런 거는 됐고, 여기에 있는 내용만 알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PMI 뭐 많이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초윤실주의 발상법 보는 건데, 요한슨 요거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됐고, 얘네들은 뭐 일상적으로 여러분들 다 배우는 거고, 여기에서 보면 요한슨이 있어요. 이제 디지털 사진으로 하는 건데, 이제 여러 사진을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불가능한 세계를 한 장의 사진에다가 담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에 이제 그 일반적으로 사진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트릭을 써가지고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이거 나름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요한슨 은폐. 스웨덴 출신의 사진작가 요한슨은 촌실적인 장면을 담기 위해서 실제 요소를 여러 장 촬영을 해요. 그 다음에 뭘로 하냐? 이제 포토샵을 돌리겠죠. 이제 포토샵으로 하나의 세계인 것처럼 재구성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사진의 일부를 여러 장 찍어서 그걸 재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의 일부 작품 제작 과정을 영상을 공개했고, 실존하는 사진 속의 장소의 조화 왜 보여준다는 거죠.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작품에.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동기술법 페이지 막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데콜코마지, 프로타주, 오브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보는 것은 우리가 보통 공부했을 때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자동기술법에서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있느냐, 그런 걸 보는 건데 여기서는 없어요. 그래서 대페이지방이 뭔지, 자동기술법이 뭔지, 프로타주가 뭔지 이런 것을 볼 때는 그냥 기본 책을 보는 게 낫고, 제가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하는 뭐 기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본다 해서 오히려 교재에 있는 내용이 더 정확하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키워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헷갈리게 더 보질 않습니다. 자, 조형 요소와 원리. 야, 우리나라 한옥 건축을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했네요. 그 다음에 조형의 기본 단위, 조형 요소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레인, 이 작품들. 그리고 야, 이 작품 좀 크게 봐야겠구나.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작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 원 하나에도 색을 여러 개를 넣었다라는 거죠. 여러 겹 통일된 색점을 조합해서 화려하고 독특한 인물을 표현했대요. 이거는 전묘보다 더 심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면색, 유영국 작가 사계절. 요 화면에 이제 사계절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모습을 단순한 선과 면, 화려한 색으로 재해석을 했다. 그리고 초현실적인 표현, 오펜하임. 뭐 카라바초는 요거 제가 하면서 뭐 설명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생팔 중요하고요. 레인, 아까 레인 보려고 했어요. 여기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레인 작가는 비욘세, 말문로 같은 유명인 초상화, 유명인 초상화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죠. 우선은 이 작품 가까이서 보면은 다양한 동심원들로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당연히 뭐 의도된 색에 의해서 명암도 보이고 다 보일 겁니다. 그래서 작가는 14,000개에 넘는 색 조합들의 그 목록을 만들어서 원하는 색 조합을 선별하고 점의 크기를 변화시켜서 작품의 명암과 입체감을 더했대요. 뭐 이런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유영국 50년대 입체파의 영향을 받았다. 이게 제가 수업을 했어가지고 이렇게 필기를 해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유영국 한국 근대미술의 추상미술의 영역을 개척한 점, 선, 면, 형, 색 등으로 기본 조형요소를 했다. 뭐 이런 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입체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 바다, 나무, 언덕.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국적 모티브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조형사 원리를 환원했다. 그러니까 한국적 모티브를 조형사 원리로 환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고. 오펜하임은 뭐 차찬 세트에다가 뭐 털을 입혀놨으니 사람들한테 충격은 충분히 줬고, 1936년 오펜하임이 제작한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 사주에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익숙한 오브제에다가 우연한 조합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뭐 대페이지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카라바초가 있어요. 제가 필기해놨지만은 이게 제가 일부러 미리 해놓은 게 아니라,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성스러운 주제를 이제 하급 계급 인물로 묘사를 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17세기에는요, 우리가 이 반종교개혁이죠.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6세기에 일어나고 반종교가 일어나서 다시 종교화를 그리게 돼요. 이탈리아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그리게 되죠. 그래서 아주 일상에서 일어나는 듯한 모습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 성스러운 주제를 하급 계급의 인물로 표현했다는 것은 원래 성스러운 주제를 정말 평면적인 우리가 비잔틴 그 시대에 특히 로마네스크까지의 그런 어떤 성상화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급 계급의 인물로 묘사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처럼 묘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실내를 배경으로 예수의 얼굴과 손을 밝히는 강렬한 햇살인데 이제 테너브리즘이라고 하죠. 테너브리즘은 그러니까 이제는 자 바로크에서 그렇다고 여기가 글씨가 아주 잘 써지진 않네요. 자 바로크에서 우리가 이제 17세기죠. 우리가 17세기에서 이제 테너브리즘이 등장을 하는 거죠. 테너브리즘. 자, 테너브리즘하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16세기죠. 요때는 키아로스크로라고 그러니까 키아로스크로라고 우선 쓸게요. 키아로스크로. 근데 얘가 키아로스크로, 얘도 키아로스크로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중에 테너브리즘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테너브리즘은 우선 역할이 달라요. 이게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순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의 순간의 찰나를 보여주는 거죠.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극적인 상황. 근데 키아로스크는 입체감이에요. 자, 입체감과 이 극적인 상황은 굉장히 큰 갭이 있단 말이에요. 입체감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려야 되고, 그래서 입체감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면 얘는 다 그리지 않아요. 다 그리지 않고 어떤 일부만 그리게 된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극적인 순간. 그래서 명암의 강렬한 대조로 극적인 분위기를 강조한다. 생팔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생팔은 어린 시절 겪은 트라우마로 남성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페미니즘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목구비가 작은 얼굴, 양감이 강조된 신체. 여기서 양감이 강조된 신체는 기존의 미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색채는 자기 감정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생명력과 즐거움을 선사하는데 나나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여성을 뜻하는 속어로 풍만한 과장된 신체를 형상화해서 화려한 색채를 통해서 여성의 신체 가해진 왜곡되고 폭력적인 오랜 규범과 정의로부터 해방된다. 편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퉁퉁하고 뭐 이렇게 해도 나는 즐거워 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형 요소 뭐 볼 거 없죠? 예, 여기서도 뭐 강조, 대비 변화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라서 자, 동세에 관련된 퀸 자연의 힘 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동세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네요. 나머지는 딱히 볼 게 없고요. 콜더? 콜더? 여기 있네. 콜더. 제가 선별하는 것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콜더. 쭈글쭈글한 두 흑등고래. 자, 금속을 사용해 만들어진 쭈글쭈글한 두 흑등고래는 서정적인 균형과 대담한 색상에 원래 이 작품들이 균형은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대담한 색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추상적 때가 모빌의 작품인데 이 말슬 뒷샹이 콜더의 움직이는 조각을 모빌이라고 명명했고 그래서 조각이나 공예품의 기계 힘으로 자연의 힘, 혹은 자연의 힘에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움직이는 거죠. 초창기는 기계 힘으로 움직였는데 나중엔 자연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빌은 우아하고 정확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기의 흐름에 따라 불규칙하게 우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은 모빌은 공간에 아름답게 장식하고 동시에 자유로운 유연한 느낌을 전해준다. 뭐 특별한 거 없고. 그 다음에 퀸, 아까 그 동세 강한 거 있죠. 미켈란젤로 베르니니 로덴과 같은 구상조각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위로 가면 이 작품 보면 왠지 구상조각이 그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을 많이 사용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구상조각의 대가들로 영감을 받아서 현대 구상조각가로서 허리케인에 의해 황폐화된 모습을 목격하는 대자연을 기리는 조각품을 제작했는데 이 작품은 청동 스탠스 강한 일반적인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했죠. 중력의 강한 힘에 맞서 움직임을 묘사했다. 중력과의 어떤 맞서는 그런 힘을 묘사했다. 역동적인 동세 뭐 요 정도죠. 다음에는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조형유사 원리로 뭐 만들기 나오고 뭐 볼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요 작품이네요. 색으로 보는 세상. 요거는 중요합니다. 자, 색으로 보는 세상이 나왔는데 우선 요 작품이 중요합니다. 우선 요 작품 쭉 보시고 크레이그 마틴인데 이 사람은 영국 현대미술 거장 전시된 작품인데 이게 이제 일상적인 물체를 감각적인 색으로 표현해서 생동감 넘치는 화면을 구성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색채적인 의미로 지금 제시가 됐어요. 그리고 대상은 아주 일상적인 사물이고 그 사물을 일부를
확대해서 표현을 했죠.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이 작가의 내용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느냐. 색상환이 나와 있네요. 뭐 동일 배색, 유사 배색, 보색, 배색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명도와 채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은 빛이 물체에 부딪히면 일부 색은 반사되고 나머지는 흡수된다. 뭐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반사되는 부분이 있고 흡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반사된 물체의 고유색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된다. 그러니까 흡수되는 거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반사되는 것만 인식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산혼합과 가산혼합이 있고요. 이제 가산혼합은 색채의 그 빛에 의한 혼합이라서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이제 RGB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혼합할수록 어떻게 돼요? 밝은 색이 나온다. 최종적으로는 백색광이 나오겠죠. 이 백색광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이제는 레드와 그 다음에 블루, 요게 이제 합해지면은 이제 감산혼합에 해당되는 마젠타가 나오고, 그리고 레드와 초록 하면 여기 노란색이 나오죠. 옐로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블루와 그린이 결합되면은 시안이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감산혼합은 물감의 그 실제적 혼합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뭐 인쇄 프린트나 뭐 이런 거에 해당되겠죠. 감산혼합은 물감의 혼합의 삼원색, 그래서 시안, 마젠타, 옐로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빛의 혼합 이랑 다르게 혼합할수록 어두운 색이 나와서 얘는 중간에 실제적으로는 어두운 회색 정도가 나오죠. 중간 혼합이 나오네요. 중간 혼합은 병치 혼합, 그 다음 회전 혼합을 두 개를 해가지고 중간 혼합이라고 합니다. 자, 크레이그 마틴, 뭐 길게는 안 나왔네요. 자, 작품을 통해 개념 미술의 경계를 탐구한다. 그래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요거 중요한 얘기죠. 이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를 대고 그린 것 같은, 우리가 보통 이제 기계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두께가 일정한 윤곽선, 그리고 공산품을 이제 대량 생산을 의미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작품들은 이 공산품이죠. 그래서 공산품에 대한 내부의 강렬한 원색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시각적 경험을 제공했고, 작가만의 개성 드러났다. 뭐 요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중요합니다. 크레이그 마틴은 이게 실제적으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의 작품들은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색상환이 나와 있는데, 이게 색상환은 먼셀,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이제 먼셀이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보면 인간의 그 색 지각을 보통 이 인간의 색 지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인간의 색 지각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계를 통해서 이제 측정이 보통 된다고 보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요것은 특이하게 인간의 색 지각, 그러니까 인간의 색을 지각을 하다 보면 단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는 사람들마다의 인식이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형화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수업 때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 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그래서 색상 명도 채도 요게 이제 중요하죠. 오스발트나 우리가 이제 좀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좋은데, 우선 요거 하나만 나왔죠. 그러니까 오스발트 색체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교육부에서 쓰는 산업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기엔 좀 힘들긴 해도 서로 비교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은 무채색과 유채색 구분되고, 뭐 색상이 있고, 그 다음에 명도가 있고, 그 다음에 채도가 있고, 이거는 뭐 다 아는 거고. 자, 배색을 볼게요. 자, 배색은 두 가지 이상 색을 잘 어울리도록 배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보통 색채학을 보면은 대부분 배색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색상의 위치와 그 관계를 통해서 동일, 그 다음에 유사, 보색, 배색 이렇게 우선은 구분을 하고 있네요. 자, 동일 배색일 경우 동일한 색상 내에서, 뭐 당연한 얘기죠. 명도와 채도만 다르게 요걸 체크를 하세요. 동일한 색상 내에서 명도와 채도만 다르게 다른 색끼리 배색하는 방법. 그래서 통일감을 줄 수가 있다. 뭐 요까지는 아니어도 명도와 채도만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유사 배색 같은 경우는 색상 안에 인접색끼리 배색한다. 그래서 온화한 느낌 주고 그거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색 대비 같은 경우는 배색 같은 경우 색상 안에서 마주보는 색끼리 배색을 한다. 강렬하고 강하고 이제 경쾌한 느낌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시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색채 지각.
자, 색을 보거나 인지하는 것을 색지 지각이라고 합니다. 이제 색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빛의 밝기, 사물의 크기, 색의 대비, 그 다음에 색의 노출,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비워놓을 수 있어요. 색의 밝기, 사물의 크기, 그 다음에 색의 대비, 그 다음에 색의 노출, 요렇게 네 가지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요게 이제는 좀 중요합니다. 요거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읍시다. 이렇게. 자, 그리고 빛이 물체에 부딪히면 일부 색은 반사되고 나머지는 흡수되는데, 반사된 색이 고유한 색이다. 고유한 색. 요건 아까 봤고. 그 다음에 색의 혼합, 가사 혼합은 빛을 혼합하는 것으로 그 삼원색, RGB라고 하죠.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해서 삼원색을 모두 혼합하면 명도가 높아지고, 자, 명도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밝기가 밝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높아지고 백색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채도는 떨어져요. 그죠? 채도는 떨어지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상 혼합의 예로는 텔레비전, 모니터 이런 게 되겠고요. 감선 혼합은 물감의 혼합인데, 물감의 삼원색은 시안, 마젠타, 옐로우다. 그래서 삼원색을 모두 혼합하면 명도는 어떻게 돼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그 가상 혼합은 명도가 높아지는데, 얘는 명도가 낮아져요. 어두워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검정색에 가까워진다고 하지만 어차피 그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회색이에요. 짙은 회색. 그러니까 검정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프린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안, 마젠타, 옐로우가 있고 거기다 블랙이 하나 추가되죠. 근데 이게 이제 형식상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시로는 출력물, 염료, 페인트 뭐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 나와 있고요. 아까 이제 뭐 회전 혼합, 병치 혼합에서 중간 혼합은 했었고, 자, 색입체 나왔고, 이제 팬톤. 자, 팬톤 요거 체크합시다.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은 이게 가상혼합처럼 보일 수 있어서 그냥 체크하는 거예요. 펠리페 팬톤은 이제 아르헨티나, 스페인 현대 예술가인데, 이제 그의 작품은 키네틱 아트, 뭐 그래피티 아트, 뭐 디자인, 뭐 이런 걸 기반해서 대담한 색상, 그 다음에 기하학적 패턴 등이 특징이래요. 그래서 이 작품은 삼원색인 시안, 마젠타, 옐로우로 원판 3개가 겹쳐지면서 감상혼합 원리를 볼 수 있는데, 요게 이제 감상혼합 원리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얼뜬 보기엔 어때요? 이 얼뜬 보기에는 이제 가상혼합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비가 나오네요. 뭐 계속 대비 나오고 동시 대비 나오고, 뭐 요거는 밑에 설명 나오는 걸로 좀 보시면 되고, 색의 다양한 성질, 색의 온도감, 무게감, 뭐 그거는 뭐 나올 건 없는데, 이제 명시성이 있죠. 명시성. 그리고 주목성이 있고, 요거를 한번, 그래, 수업 때 맨날 했던 거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색의 대비 두 가지 색이 이상의 색이 서로 영향을 주어 각 색의 다름이 강조되어 보이는 현상인데, 방법에 따라 이제 대비의 방법에 계속 대비와 동시 대비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계속 대비, 개시 대비. 자, 한 가지 색을 보다가 다른 색을 보았을 때 이전 색의 영향을 받아 나중에 본 색이 다르게 보이는 건데, 대부분 이제 보색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무채색은 색의 명암이 반대가 돼서 검정을 보면 흰색이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유채색은 앞서 본 색의 보색의 요인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채색은 앞서 본 색의 보색을 뒤에 색의 갑법 혼합한 색으로 보인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빨간색을 잠시 본 후에 노란색을 보면 이제 빨간색의 보색인 청록이 노란색에 더해져서 황록으로 보인다. 요런 게 이제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시 대비. 자, 동시 대비는 두 개의 색을 동시에 볼 때 이제 현상을 의미하죠. 서로 다른 색이 이제 배색되었을 때 경우 각각의 색이 동시에 서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색상 대비가 있는데, 주변 색에 의해 다른 그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 두 가지의 회색이 각각 색을 단독으로 보았을 때보다 색상의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같은 연도라도 노란색 배경에서 초록색 기운을 많이 띠고 파란색 배경에서 노란색 기운을 많이 띈다. 요거는 위로 잠깐 가서 요걸 볼까요? 이걸 봤을 때 색상 대비가 여기 나오죠. 얘가 좀 요거 이 그래픽이 커가지고 좀 버벅대긴 합니다. 잘 안 보이죠? 네. 자, 색상 대비 보시면 두 색을 동시에 보았을 때 서로 원래 색상과는 다른 색상을 보이는데, 여기 보면 같은 연두색이죠. 같은 연두색인데, 파란색 배경위에서는 뭐냐, 연두색이 약간 그 노란색 기운을 많이 띠고, 노란색 배경에서는 반대색인 초록색 기운을 많이 띈다. 이게 색상 대비잖아. 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 개념을 헷갈리면 안 돼요. 작년에도 이거 그렇게 설명했는데 헷갈려 하더라고. 보색은 알 거고, 채도. 자, 채도 같은 경우는 채도가 낮은 배경은 더 맑게 보이고, 채도가 높은 배경은 더 탁하게 보이는 건 뭐 당연한 거겠죠. 예.
그래서 채도가 높게 보이냐 낮게 보이냐, 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되겠네. 아무래도 도판이랑 보는 게 좀 낫죠. 자, 명시성은 먼 거리에서도 잘 보이는 성질인데,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이제 명도와 채도 색상 차이가 큰 색일수록 명시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주목성 같은 경우는 단일 색상 중에 자극성이 가장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단파장과 장파장을 얘기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낮에 같은 경우는 붉은색은 장파장이에요. 붉은색 계열은 파장이 깁니다. 근데 이제는 낮에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추상체가 장파장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빨간색 같은 경우가 제일 눈에 잘 띄죠. 근데 이제 밤이 되면 단파장을 많이 인식하기 때문에 초록색 계열이 오히려 눈에 잘 보인다. 그래서 주목성은 어쨌든 낮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고, 그 다음에 수술복이 초록색 계열인 이유, 붉은 피를 집중해서 보다 보면 시신경의 시각적 균형 작용에 의해서 초록색 계열의 보색 잔상이 눈앞에 아른거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눈의 피로감을 줄여 안전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초록색 계열의 수술복을 입는다. 그러니까 보색 계열을 아예 입고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색상 대비 보색 대비 요건 다 봤고요. 명도 대비, 면적 대비. 면적 대비는 뭐 동일한 색상에 대한 색의 대비인데, 그 면적이 넓으면 명도채도가 높고 선명해 보이고, 면적이 작으면 명도채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보인다. 제가 수업 때 얘기하지만 이제 벽지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돼요. 벽지가 일반적인 샘플은 굉장히 작게 표현되기 때문에 좀 채도 명도 굉장히 높게 잡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좀 낮게 보일 수가 있어서 좀 채도를 높게 잡았다. 뭐 그런 게 볼 수 있고. 연변 대비, 그 다음에 색의 온도, 그리고 무게감. 무게감. 자, 명시성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명시성은 색의 고유한 특징보다 배색 간의 관계. 자, 고유의 특징으로 가게 되면은 주목성이 되겠고, 배색 간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명시성이 되겠고, 명시성이 높은 예로는 검정과 노랑, 초록과 하양 등이 있고, 어떤 내용을 멀리서 빠르게 안내하는 교통표지판. 요런 게 되겠죠. 요게 되게 눈에 띄네요. 주목성은 단일 색상 중에 자극성이 강해 눈을 끄는 현상. 그래서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이나,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이나 난색 계열이 주목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목성은 색 자체가 시선을 강하게 끌어주므로 주로 위험을 알리거나 빠르게 찾아야 하는 대상. 그래서 소화기 같은 거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수술복이 초록색인 경우 계속 대비의 대표적인 요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요거 너무 좋죠. 계속 대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래서 계속 대비, 근데 생각해보면 맞고 생각하면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대비랑 한 가지 색을 보다가 다른 색을 봤을 때 영향, 색의 진출과 후퇴,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색의 팽창과 수축. 그래서 이제 밝은 색은 좀 이렇게 넓어 보이고, 이제 어두운 색은 좀 좁아 보이고, 이런 거죠. 저도 그래서 좀 날씬해 보이고 싶어서 좀 어두운 색을 입다가 또 밝은 색도 입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어두운 색이 좀 날씬해 보인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색의 대부위는 착시 현상. 자, 헤르만 격자는 인접색 두 색을 볼 때 두 색 차이가 본래의 상태보다 강조된 상태인데, 지각되는 경우는 이제 연변 대비 현상과 관련이 있다 해서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약간 검은 회색점 같은 게 중간중간에 보이겠어요. 그죠? 회색점이 보이는데 이게 좀 멀어지면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변 대비에 관련된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명도 대비도 해당이 돼요. 명도 대비도 해당되고 연변 대비도 요거 줄 쳐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에드워드 아델슨 교수가 개발한 체크무늬 그림자의 착시인데, 이제 주변 색의 명도에 따라 원래 색의 명도가 다르게 보이는 명도 대비 관련. 그래서 아래 도판 A 여기 보시면은, 아래 도판 A는 밝은 회색에 둘러싸여, 요 A 밝은 회색에 둘러싸여, B는 어두운 회색에 둘러싸여 있어. A, B는 실제로 같은 명도래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게 A하고 B하고 이게 같은 명도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서로 연결하면 같은 명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의 그 색깔과 밝은 데서의 그 색깔, 여기서 명도 대비의 차이가 이렇게 착시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죠. 이게 더 밝아 보이고 이게 어두워 보이는 건데, 근데 여기를 같다라는 거야. 이거 재밌죠? 네, 좋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마크 디자인의 색의 상징,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어. 오방색의 상징. 자, 유니폼의 상징. 그건 알아서 자, 퍼스널 컬러라고 있어요. 퍼스널 컬러. 자, 이 퍼스널 컬러는 타고난 개인의 신체 색과 조화를 이루어 생기가 돌고 활기차 보이도록 하는 개인 맞춤형 색상. 그래서 퍼스널 컬러하고 지금 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예, 요 내용을. 그래서 퍼스널 컬러는 크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색으로 분류하고 자연의 색을 중심으로 웜톤과 그 다음에 쿨톤 색채를 구분한다. 요거 체크하시고. 이거 너무 좋죠. 그래서 색채를 구분해서 개인과 조화로운 색채를 찾는 거죠. 그래서 신체 요소인 피부색, 혈관색, 혈관색은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피부색, 혈관색, 머리카락색, 눈동자색을 판단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개념이죠. 이제 그런 거를 중심으로 아이고 그런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웜톤은 화사하고 선명하면서 채도가 높은 톤이 잘 어울리는 봄 웜톤, 따뜻하고 중후하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채도가 낮은 톤이 잘 어울리는 가을 웜톤이 있고, 그 다음에 쿨톤은 여성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를 주고 흰색과 밝은 회색 섞인 불투명 계열의 파스텔 톤에 잘 어울리는 여름 쿨톤과 채도가 높고 비비드 톤이 잘 어울리는 겨울 쿨톤이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웜톤과 쿨톤, 그래서 피부가 노란기가 많고 혈관색이 녹색에 가깝고 홍채 기준의 짙은 검정이나 회색, 그 다음에 주황색 색조의 화장에 어울리고 베이직 티셔츠가 잘 어울리고, 이게 웜톤. 쿨톤은 피부가 붉은기가 많고 혈관색이 푸른색, 보라색. 이거는 여러분들이 본인이 생각에 이게 옷을 입을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요런 거는 재밌네요. 요게 그래서 요거는 좀 기대가 생기는데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 퍼스널 컬러 요거는 허접해가지고 좀 이 교과서 괜히 봤나 싶었는데 요런 거 하나하나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요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웜톤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퍼스널 컬러를 기준으로 해서 웜톤과 쿨톤이 있다라는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오케이, 여기까지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요거가 지금 이게 교과서가 좀 특징이 있는 게 이 어떤 영역은 그냥 잘 넘어가는데 어느 그래픽이 많아서 그런가 되게 버벅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찍다가 도중에 프로그램 바꾸고 뭐 이렇게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PDF를 여는데 PDF가 잘 안 열리는 거야.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잘 마무리했는데 제가 편집해가지고 티 안 나게 올리긴 하겠지만은 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글쎄요, 이거를 이어서 좀 더 보는 게 나을런지, 요거 한번 했으니까 또 용어 사전 한번 하고 하든가, 아니면 교과서를 비상 교과서를 좀 빨리 끝내고 용어 사전을 한 두세 번 하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시간 나는 대로 최대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